그리운 집? 30년 동안 낚시 간다더니 매주 토요일마다 어딜 간 거야? 40년 평생 저만 바라보던 남편의 차에서 낯선 여자의 라벤더 향기가 나는 보라색 손수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낯선 주소, 그리운 집. 그곳에서 만난 휠체어 탄 여인은 저를 보자마자 오실 줄 알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그녀를 몰아세웠던 그날, 제가 마주한 남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남편 진호의 49제를 마친 뒤 돌아온 집은 섭씨 영화의 동토와도 같았습니다. 서인은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하며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의 가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아들 민수가 건네준 차 열쇠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인은 홀린 듯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덮쳐오는 남편의 스킨 향기와 낡은 시트 냄새에 서인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한참을 울던 서희의 눈에 조수석 수납함 틈새로 삐져나온 보라색 천 조각이 들어왔습니다. 꺼내보니 그것은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나는 서희의 것이 아닌 여성용 손수건이었습니다. 손수건 안에는 처음 보는 이름이 적힌 약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독사처럼 서희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차량 내비게이션 전원을 켰습니다. 최근 목적지 목록을 확인한 순간 서희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목록에 파랄이 그리운 집이라는 이름의 낯선 주소로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대조해 보니 남편이 낚시를 간다며 집을 비웠던 매주 토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운 집? 서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편이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을 그리운 집이라 부르며 찾아갔다는 사실은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희는 비명을 지르며 대시보드를 내리쳤습니다. 배신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안내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들려왔고 서희는 그 지옥 같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안개가 자욱한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내내 서희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숨겨둔 여자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자식이? 원칙주의자로 살아온 그녀에게 남편의 이중생활은 삶의 근간을 흔드는 모독이었습니다. 낚시 도구 하나 챙기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 먼 길을 달려왔을 남편의 뒷모습을 상상하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남은 거리가 줄어들수록 서희의 눈빛은 살기등등하게 변해갔습니다. 40년의 헌신이 단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멈춘 곳은 정갈하게 닦인 돌길과 남편이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목공 도구들이 마당에 놓인 작은 집이었습니다. 서희는 차에서 내려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던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서희의 집에는 화분 하나 놓는 것도 귀찮아하던 남편이었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휠체어에 앉아 꽃을 만지던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척하지만 눈매가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희를 보자마자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손에 든 가위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는 깨진 유리 파편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희의 눈은 여인의 다리를 덮은 담요와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훑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남편이랑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서희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명숙이라고 불린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모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진호 씨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사모님이 오시면 모든 벌은 본인이 받겠다고. 그 말이 서희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모님이라 칭하며 이 여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는 사실이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희는 명숙의 어깨를 낚아채며 절규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벌 소리가 나와. 40년을 속여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서희의 손길에 명숙의 휠체어가 힘없이 뒤로 밀려났지만 명숙은 저항하지 않은 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서희는 명숙을 밀쳐내듯 지나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남편이 집에서 입던 낡은 스웨터가 의자에 걸려 있었고 부엌 선반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메밀차가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희의 집보다 더 서희의 집 같았습니다.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서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40년의 믿음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숙은 거실 문턱에서 휠체어를 멈춘 채 서희가 쏟아내는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변명 대신 깊은 연민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분노로 집안을 헤집던 서희의 손에 안방 화장대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사진첩이 걸려들었습니다. 서희는 비웃음을 흘리며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검은 머리가 무성했던 남편 진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서희가 아닌 아주 앳된 모습의 명숙이 수줍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듯한 흑백에 가까운 사진들. 서희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야? 40년 중에 30년을 나를 속인 거야? 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은 이제 공포가 되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 무렵 명숙이 휠체어를 밀고 서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서희의 무릎 앞에 놓았습니다. 사모님, 제발 이 안을 한 번만 봐주세요. 진호 씨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인지. 서희는 명숙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려다 상자 위에 적힌 남편의 정갈한 필체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서희에게는 절대로 닿지 않기를 바라는 기록들. 그것은 남편의 유언이자 30년 동안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누렇게 변색된 수백 통의 편지 뭉치와 통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편지마다 적힌 날짜는 지난 30년간의 주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서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연애 편지도 불륜의 미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처절한 고해성사였습니다. 편지 속에는 30년 전 그날의 참혹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보 운전이었던 진호가 빗길에 미끄러져 당시 20대였던 명숙을 치었던 사고. 가난했던 진호는 합의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고 명숙은 그 사고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진호는 감옥에 가는 대신 명숙의 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약속했습니다. 평생 그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말입니다. 서희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서희가 이 무거운 죄책감을 함께 짊어질까봐 그녀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30년 동안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명숙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진호 씨는 주말마다 오셔서 제 빨래를 하고 집을 고치고 제 썩어가는 다리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사모님 자랑뿐이셨어요. 우리 서희는 꽃처럼 고우니까 이런 더러운 건 내가 다 치워야 한다고요. 서희는 남편이 주말마다 낚시를 다녀왔다며 가져온 생선들이 왜 항상 시장에서 산 것처럼 비늘이 깨끗했는지, 왜 그의 손이 늘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불륜의 흔적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지독할 만큼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서희는 상자 맨 밑바닥에서 남편의 마지막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불과 며칠 전 적힌 글귀였습니다. 서희야, 당신은 평생 남을 가르치는 고결한 선생님으로만 살아야 해.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당신의 마음에 돌덩이를 얻는 건 나 하나로 족해. 이 가시밭길은 내가 다 치우고 갈게. 다음 생엔 죄짓지 않는 남자로 태어나 당신을 온전히 사랑만 할게. 서희는 남편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마당이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미움은 어느새 거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바뀌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백이 담긴 일기장을 가슴에 품은 서희는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꽉 막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40년입니다.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 그녀는 남편 진호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이면에 이토록 시리고 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희는 마당 한복판,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나무 벤치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텅 빈 시골 마을의 정적을 찢어놓을 듯 처절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숙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서희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간 남편이 했던 사소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말마다 낚시를 다녀오겠다며 낡은 가방을 챙기던 뒷모습, 돌아와선 피곤한 기색도 없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웃어주던 그 얼굴, 그 모든 것이 아내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자 홀로 짊어진 속죄의 무게였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서희는 상자 안에서 발견된 수십 건의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빛바랜 기록들. 통장 겉면에는 남편의 정갈한 글씨로 목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 노후 자금, 명숙 씨 다리 수술비, 민수대학 등록금. 남편의 월급은 단 10원 한 장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정확히 쪼개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도 아내에게는 백화점에서 산 최고급 화장품을 건네고 아들의 유학 자금을 마련했던 그 치열한 삶의 흔적이 통장 숫자마다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서희는 남편이 낚시를 다녀왔다며 건네주던 비릿한 생선 냄새가 사실은 시장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얻어온 면피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아내 서희가 행여나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평생을 고결한 교사로 살아온 그녀의 자존심의 한 점 흠집이라도 날까봐 모든 추하고 아픈 것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던 것입니다.
서희는 자신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 집에 들이닥쳤던 불과 1시간 전에 스스로가 가증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명숙의 50대 나이가 젊고 예뻐 보여 질투했던 자신의 옹졸함이 남편의 거대한 희생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서희는 자신이 앉아 있는 벤치 아래쪽에서 거친 나무 질감을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레 그곳을 더듬어 보니 무언가 글자가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서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벤치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필체로 서희의 숲이라는 글자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남편에게 단순한 속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세상의 모든 가시덤불을 대신 치워내고 그녀가 평생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홀로 가꾸어 온 그녀만의 보이지 않는 정원이었던 것입니다. 서희는 그 글자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정말 지독한 바보 같은 사람. 남편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서희가 이 비밀을 모르길 바랐을 것입니다. 끝까지 멋진 남편으로 다정한 남자로만 기억되고 싶었을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서희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서희는 벤치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에 의한 통곡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거대한 사랑에 대한 경외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골집 거실에는 낮은 와트의 노란 전등불이 켜졌습니다. 서희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소중히 모아 상자에 담고는 명숙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그토록 거칠게 밀쳐냈던 명숙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명숙의 손은 오랜 세월 홀로 휠체어 바퀴를 밀고 집안일을 하느라 거칠고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지했어요. 당신의 아픔도 내 남편의 그 깊은 진심도 모른 채 천박한 의심으로 당신을 난도질했습니다. 서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명숙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진호 씨는 늘 사모님을 제 삶의 태양 같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본인은 그 태양을 지키는 그림자면 족하다고.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30년이나 그분을 이 좁은 감옥에 붙잡아두고 사모님의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두 여인은 밤이 깊도록 진호라는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희가 아는 남편 진호와 명숙이 아는 은인 진호는 겉모습은 달랐지만 아내를 향한 지독한 사랑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서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편이 늘 둘렀을 법한 빛바랜 앞치마를 찾아 둘렀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명숙을 위해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서희는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죽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 냄새가 거실을 채우자 마치 남편이 곁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명숙 씨, 이제 진호 씨는 세상에 없지만 대신 제가 올게요. 남편이 못다한 사죄, 그리고 당신에 대한 책임, 이제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평생 공들여 지킨 당신을 저도 이제 가족처럼 돌보겠어요. 명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희를 바라보았고 서희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한평생 사랑받은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보답이었습니다. 남편의 30년 비밀은 이제 두 여인을 잇는 단단한 인연의 끈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서희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희는 다시금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고독한 분이셨어.
서희는 아들에게 30년 전의 사고와 남편의 이중생활, 그리고 통장에 적힌 기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엘리트 변호사 민수도 아버지의 처절한 희생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주말마다 피곤해 하셨는지, 왜 그렇게 낡은 옷만 고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명숙의 법적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희는 전화를 끊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들었지? 민수도 당신 마음 다 알겠대.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지독했던 오해의 밤은 지나가고 용서와 화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희는 명숙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남편 진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마주하는 두 사람의 동행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선 서희는 남편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명숙 씨랑 같이 왔어. 이제 숨어서 안 봐도 돼. 서희의 목소리는 맑은 가을바람을 타고 묘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묘비에 술 한 잔을 올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오열은 남편 진호가 30년간 짊어졌던 죄의 무게를 씻어내는 정화수와 같았습니다. 서희는 그런 명숙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이제 남편은 가해자가 아니었고 명숙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공유한 동반자였습니다. 서희는 남편이 남긴 적금 통장 중 하나를 명숙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남편이 당신의 수술비를 위해 30년을 모은 돈이에요. 거절하지 마세요. 이걸 받아야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도 비로소 다리를 쭉 펴고 잠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남편의 이름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속죄를 제가 완성하고 싶거든요. 명숙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생긴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임을 말입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의 의지였습니다. 서희는 명숙의 휠체어를 밀며 묘역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던 서희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가을 하늘 위로 남편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늘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진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미소를 향해 같이 웃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위대한 남편이었어. 내 인생에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웠어. 햇살은 서희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보내는 마지막 답장이자 서희의 용기에 대한 하늘의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서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조각마저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지독했던 오해의 터널을 지나 서희는 이제 진정한 평안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서희의 집에는 새로운 가족 같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상태가 호전된 명숙이었습니다. 서희는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과 제철 나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두 여인은 이제 서로의 아픈 과거를 묻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숙 씨,
간이 좀 맞아요?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해준 맛이랑 비슷할지 모르겠네. 서희의 농담에 명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비웠던 그 서글픈 자리는 이제 두 여인이 나누는 따뜻한 온기와 정겨운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서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제는 의심과 분노가 아닌 소중한 인연을 만나러 가는 설렘을 안고 그리운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이제 서희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서희는 남편이 남긴 30년의 기록들을 모아 책을 엮었습니다. 제목은 내비게이션에 찍힌 사랑의 행선지. 그 책 속에는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와 그를 온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준 아내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간된 책은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고 서희에게는 독자들의 격려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사모님의 용기 덕분에 저도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서희는 남편이 남긴 고통이 사실은 보석 같은 교훈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서희는 인쇄 전액을 남편의 이름으로 기부하며 남편이 평생 지고 갔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수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이제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써내려가는 창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해질녘 서희는 남편과 자주 걷던 강변공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내비게이션에는 더 이상 의문의 목적지가 찍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모든 사랑의 경로와 인생의 지도가 자신의 심장 속에 영원히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요. 서희는 벤치에 새겨진 글자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서희의 숲. 그녀는 이제 그 숲의 주인으로서 남편이 남긴 사랑의 나무들을 정성껏 가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해, 내 남편 진호 씨. 당신 덕분에 나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서희의 나직한 고백과 함께 노을은 더욱 붉고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한편의 슬픈 비극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 완성된 성스러운 피날레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너무 늦게 발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